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대 아줌마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직접 낳은 아들이 하나 있고 제가 5살 때부터 키운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진짜 아들은 아니고 호칭으로 부르자면 제 시동생이에요. 제가 23세에 남편과 결혼했는데 당시에 남편에게는 이제 5살 된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가 20 넘은 아가씨였으니 제가 뭘 알았겠어요. 육아니 결혼이니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닥치는 대로 한 거죠. 제가 서산 토박이에요. 저는 결혼만은 시골 총구석이 아니라 멀리 다른 도시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멋대로 동네에 아는 분께 부탁해 중매를 서게 하는 바람에 무작정 남편을 만나 몇 번 데이트도 못 해보고 곧바로 시골 올렸죠. 그랬으니 남편네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 턱이 없었죠. 그나마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어린 남동생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직접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동생이 그 정도로 어릴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어린 시동생을 제가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시부모님 연세가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됐어요. 시어머니가 40대 후반에 막둥이 도련님을 낳았거든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쌀농사를 지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시동생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시동생 씻기고 먹이는 것뿐이 아니라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심지어 대학까지 제가 보냈습니다. 윤상이가 요즘 부쩍 커서 바지도 안 입고 여기저기 날뛰는 통에 당신이 고생이 많네. 내가 후딱 가서 어머님 아버님 도와드리고 저녁 때쯤 올게. 남편은 일하러 나갈 때마다 제 눈치를 봤어요. 시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항상 저에게 떠맡기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요. 사실 시동생이 어릴 때는 천지분간 못하는 꼴통 중 꼴통이었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렇게 바지고 팬티고 안 입고 돌아다녀서 여기저기 다치는 게 일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세가 많으신 시부모님은 도저히 시동생을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혹여나 애 안 보고 밭에 일하러 나간다고 할까 새벽이면 시부모님은 후다닥 밭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며느리인 제 아침밥까지 차려놓으시고요. 애도 젊을 때나 나와서 키워야 서로 좋은 거지. 이건 정말 다 늙어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러게. 우리 며느리 없었으면 저 망아지 같은 놈 어쩔 뻔했어. 우리 며느리가 있어서 아주 든든하다니까. 시부모님은 집에서 애 보느니 차라리 하루 더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 앞에서는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농사일이 더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평생 밭에서 일하는 모습만 보고 자라 그런지 농사라면 아주 지긋지긋했거든요. 매일 땡볕에 나가 하루 종일 허리 숙이고 움직이는데도 돈은 얼마 번지도 못할 뿐더러 돈을 벌어도 저한테 떨어지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집안에 항상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집에 있으면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죠. 제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도 공부는 무슨 공부냐고 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사실 제가 공부 욕심이 좀 있었어요. 제가 여고를 다녔었는데 공부를 제법 해서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겠다고 했었거든요. 아이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여자가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는 일이 흔해졌다고 해도 우리 집에서는 당치도 않은 소리다. 취직하기 싫으면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농사나 지어. 괜히 헛바람 들지 말고. 아버지는 제가 대학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노발대발하셨어요. 이 시골 총구석에서 농사지어서 5 식구 간신히 사는데 대학을 어떻게 가냐고요. 고등학교라도 졸업한 걸 감사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이 내성적이면 무조건 갈 수 있다잖아요. 서울로 올라가게만 해주면 등록금이든 뭐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보내만 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네. 네가 무슨 재주로 서울에 올라가서 집도 구하고 등록금도 구한다니? 농사일 하기 싫으면 아버지가 좋은 남편감 찾아줄 테니까 그때까지 얌전히 집에나 붙어있어. 제 말은 정말이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해봐야 대학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모든 일에 의욕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공부도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집안일도 마찬가지고요.
원래도 워낙 농사일을 싫어해서 항상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농땡이를 좀 부렸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내내 꼼짝도 안 했죠. 결국은 아버지가 급하게 여기저기 선자리를 알아봐서 저를 시집 보내기로 한 겁니다. 저거 계집애가 몸이 저렇게 굼뜨고 게을러서 시집 가면 남편 밥이나 제대로 차려줄지 모르겠네. 너 시집 가다가 소박마저도 안 받아줄 테니까 너 알아서 살아. 소박을 맞든 말든 내가 다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으로 돌아올 일 없으니까요. 어이구 전년 저거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내가 니년한테 얼마나 질렸으면 노처녀 큰딸 놔두고 왜 너부터 시집 보내려고 이렇게 서가겠냐? 니년 집에서 내보내면 내가 아주 속이 다 후련할 것 같다. 제가 딸 셋의 둘째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보겠다고 셋까지 낳았는데 셋째까지 딸이 나오니 어머니는 더는 못 낳겠다고 포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당사자가 못 낳겠다고 하니 아버지도 더는 어쩌시지 못했지만 아들을 굉장히 원하셨어요. 이왕 아들을 못 낳으면 못 낳은 거지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평생 어머니를 구박하고 딸 셋에게도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셨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저도 절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시집 가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평생 아버지 옆에 붙어서 귀찮게 해야지 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제가 아버지한테 질려서 시집을 와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잔소리가 너무 지겨워서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집에나 시집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농사 짓는 집은 싫었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친정에서 20분 거리에 또 농사 짓는 집에 와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부모님은 제게 농사일을 도우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제가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뒤늦게 막둥이를 낳은 걸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쑥덕거린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동생을 데리고 동네도 잘 안 다니셨죠. 평생 농사를 지은 시어머니는 얼굴도 새까맣게 타고 주름도 많으신 데다가 머리도 일찌감치 하얗게 새서 시동생을 데리고 다니면 할머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시동생도 저를 더 좋아했어요. 시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 저와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시동생도 저를 더 잘 따랐죠. 그렇다고 시집살이가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시동생이 7살쯤 되었을 때 저에게도 아이가 생겼어요. 제가 입덧을 유난하게 했습니다. 거의 막달까지도 속이 안 좋아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정도였죠. 남들이 막달이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배가 나와서 더 먹지 못한다는데 저는 살이 너무 안 쪄서 병원에서 막달에는 고기 좀 많이 먹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시댁에서 산다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너무 못살게 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산모가 막달인데 이렇게 살이 안 찔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의사 양반이 큰일 날 소리 하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복덩인데 내가 구박한다고 그래요. 괜한 소리 말고 아들인지 딸인지나 좀 알려줘 봐요.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아예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입덧이 심해서 살이 찌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시집살이 때문에 살이 찔 틈이 없었어요. 제게는 이미 제 아들이 하나 더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시동생은 정말 제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마치 뱃속에 동생을 질투하는 것처럼 샘을 부렸습니다. 어릴 때보다 더 울면서 떼쓰고 제 곁에서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항상 저와 남편 방에서 같이 잤으니 말 다 했죠.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네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 딱 하나 있어서 시동생을 거기로 보냈었는데요. 제 아들이 태어나고부터는 시동생이 선교원에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가! 나도 아기랑 형수랑 같이 집에 있을 거야. 왜 나만 선교원 가고 아기만 집에 있는데? 나도 아기니까 집에 있을 거라고. 시동생은 꼬박꼬박 저를 형수라고 부르면서도 엄마에게 떼쓰듯 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상한 게 시동생에게는 모질게 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집 왔을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업어 재운 정 때문인지 정말 시동생이 제 아들처럼 안쓰럽고 가엾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너 자꾸 이렇게 형이랑 형수 말 안 듣고 떼쓰면 형이랑 형수랑 아기만 따로 나가서 살 거야. 너 그래도 되겠어? 남편의 모진 소리에 시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형수랑 아가가 나가버리면 자기는 어떡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더 울었죠.
당신은 어린 동생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 귀여운 도련님 이리 와요. 오늘은 아가랑 형수랑 셋이 같이 자요. 나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동생은 같이 자자는 제 말 한마디에 눈물을 뚝 그치고 제 품에 쏙 안겨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생긴 것만으로도 힘든데 시동생에게까지 아내를 뺏긴 것 같아 힘들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시동생에게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아들과 시동생 둘 다 잘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괜히 욕심부리다가 제가 먼저 지쳐 쓰러지겠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셨어도 어린 시동생을 살뜰히 챙기지를 못하셨어요. 늦은 출산이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갔는지 시어머니는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관절이랑 뼈가 좋지 않아 매일 병원에 살다시피 하셨거든요. 시동생의 입학식, 졸업식 다 저와 남편이 갔어요. 국민학교 때는 시동생이 나이든 부모님을 창피해야 할까봐 시부모님이 저희를 보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시부모님이 환갑이 넘으셔서 두 분 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실 수가 없었어요. 두 분 다 일찍부터 병원 시세를 지셨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맘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편찮으시다 보니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며 농사일도 해야 했고 아들과 시동생도 돌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은 두 분 다 버티지 못하시고 시동생이 대학에 가는 모습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시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오로지 시동생 걱정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혜미, 너한테 내 아들을 둘이나 맡기고 가니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우리 막둥이 생각하면 눈도 편하게 못 감을 것 같아. 저는 연신 괜찮다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지만 어머니는 끝내 늦둥이 아들 걱정만 하시다 눈물로 지새우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참 이게 이상합니다. 저에게는 제 아들이 있는데도 시동생이 그렇게 항상 눈에 밟혔어요. 시동생이 서울로 대학을 갔을 때도 저는 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 집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내려왔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저는 제 스스로 시동생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매주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엄마, 나도 다 컸으니까 이제는 사실대로 말해줘. 사실은 작은아빠, 엄마가 사고쳐서 나온 아들이지? 이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어. 엄마가 시집왔을 때 네 작은아빠 나이가 5살이었어. 그때부터 내 아들처럼 키웠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런 걸 셈을 부려. 아들이 시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제게 투덜거릴 때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혼내기는 했지만 사실 아들이 생각하기에 그럴만했어요. 누가 봐도 저와 시동생이 각별하기는 합니다. 제가 먼저 시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제 아들인 줄 아니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시동생도 저에게 너무 잘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도 제 생일이면 돈도 없을 텐데 꼬박꼬박 선물에 용돈까지 보내줬고 한 번씩 제가 집에 놀러가면 서울에 유명한 곳도 같이 가줬습니다. 남산이나 유명한 백화점 같은 데를요. 시동생이 군대를 다른 또래들보다 좀 늦게 갔어요. 어릴 때 그렇게 장난만 치고 꼴통짓을 하길래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는 줄 알았는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법 하더니 시동생은 교육대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얼마나 기쁜지 저랑 남편은 동네 잔치까지 했습니다. 시동생은 임용고시 합격하고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해서 2-3번 시험을 보고 가느라 좀 늦었어요. 그래도 시동생이 대단한 게 자기가 말한 건 항상 지켜요. 정말로 임용고시에 붙어서 합격증을 집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시동생이 군대에 가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훈련소에 보내고 오는 길에 하도 울어서 남편이 기가 막혀 할 정도였죠. 그때가 제 아들이 고3이었어요. 아들도 예민했던 시기였는데 제가 아들보다 시동생에게 더 신경을 쓰니 많이 서운해했죠.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나도 이해해보려고 했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 1차 수시 결과 나오는 날인데 꼭 작은아빠 면회를 가야겠어? 아들 수시 결과가 나오는 날과 시동생 첫 면회가 하필이면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면회에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수시 결과야 컴퓨터로 조회만 하면 되는 건데 온 식구가 다 집에 붙어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수시야 붙든 떨어지든 면회 갔다 와서 저녁에 축하하든 위로를 하든 뭐라도 하면 되는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면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언제 얼굴을 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못 간다고 해요. 시동생은 저희 말고도 면회할 가족도 없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면회가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시동생이 나오는데 얼굴이 아무래도 이상하더군요. 옆에 시동생 선임이라면서 2명이 같이 나오는데 인상이 아주 더러운 게 영 기분이 쎄했습니다. 거기다가 시동생 얼굴이 너무 안 좋았어요. 눈두덩이도 부은 게 꼭 어디서 뒹굴고 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는 내내 시동생에게 얼굴은 왜 그런 거냐, 아까 그놈들 인상이 아주 더럽던데 별일 없냐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도 모르고 옆에 있던 남편은 저를 유난한 아줌마 취급했어요. 여보 그만 좀 해. 머리 빡빡 밀고 군복 입고 있으면 원래 다 인상 더러워 보여. 왜 괜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당신이나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얼굴 보고도 그런 태평한 소리가 나와? 도련님이 말해봐요. 진짜 별일 없는 거야? 시동생 얼굴을 여기저기 꼼꼼히 확인하며 묻자 시동생이 주저하다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어요. 조금 전 같이 나왔던 선임들이 같은 내무반을 쓰는 선임들인데 나이는 시동생보다 3, 4살 어린데도 무지하게 괴롭힌답니다. 이유는 매일 다르대요. 어떨 때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때리고 어느 날은 혼자 세상 편하게 임용고시까지 붙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때린답니다. 처음엔 주먹이나 손으로 한두 대 툭툭 치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엔 손에 잡히는 걸 던지거나 벽으로 몰아세워 붙이고 여기저기 주먹으로 때렸대요. 시동생은 말하면서도 서러운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20대 중반이 넘은 남자애가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가슴이 아립니다. 도련님이기 전에 제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답니까? 저는 그대로 부대로 돌아가 눈에 보이는 군인마다 불러 다 이야기했어요. 내 자식이 군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는 듯 신경도 안 쓰던 군인들이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면회를 온 다른 보호자들까지 동요하니 조금 뒤 조금 높아 보이는 군인 한 명이 와서 상황을 묻더군요. 저는 군인이고 뭐고 간에 시동생에게 들은 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군인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고는 부대로 들어가 바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시동생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시동생의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정말 이대로 군부대에 두고 돌아가도 되나 싶어서요.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둘 다 마음이 착잡해서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거실이 난리가 나 있더군요. 아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옷이며 책을 다 던져 난리를 쳐놨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화가 나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엄마 아빠는 나보다 작은 아빠가 더 중요하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오늘 발표하는 대학 가고 싶었던 거 뻔히 알면서 어쩜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 그때까지도 저는 수시에 떨어졌다면서 화를 내는 아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일보다 시동생에게 벌어진 일이 더 가혹하고 슬프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자식이 어디서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아직 수시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떨어졌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잘 볼 생각을 해야지. 너 속상하다고 부모 앞에서 이 난리치고 소리를 질러? 당장 방으로 안 들어가? 어쩌면 그날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시동생 때문에 조금 속상했어도 그 일은 잠시 접어두고 아들을 위로해줬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제 감정만 앞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저를 봐도 모르는 척했어요. 일절 학교에서의 일이나 대학 관련 일들을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저러다 말겠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고3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었던 아들이 뒤늦게 사춘기가 왔는지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수시 접수를 안 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대요. 저는 왜 수시 접수를 안 하려고 하는지 되려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당연히 수시 말고 정시에 올인할 생각인가 보다 했죠. 어머니 아직 모르셨어요? 준영이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직할 거라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 게 있으니 저는 준영이 성적이 너무 아까워서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대학 안 간다는 소리만 하고 다른 소리는 일전 안 하더라고요. 혹시 댁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들의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은 없다고 아들 준영이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올 때까지 거실에 앉아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사춘기가 뒤늦게 오는 애들이 더 무섭다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케이스인가 싶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아들은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했어요. 아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왜 선생님께 대학 안 가겠다고 했냐고 제가 따져 물었더니 쌩한 얼굴로 참견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더군요. 저는 순간 예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래서 피는 못 속이나 싶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아들 녀석을 잡아 간신히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죠.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길래 저는 최대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학교에 무슨 일이 있냐고, 아니면 왜 갑자기 대학에 갈 생각이 없어진 건지 말해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 대학 안 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대로 돈 벌어서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아들 말이 우리 집을 벗어나기 위해 대학을 안 가고 돈을 번다네요. 저는 당황해서 절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자 아들이 낮은 한숨을 몰아쉬더니 제게 답답하다는 듯 이야기하더군요. 나 작은아빠 고3 때 다 기억나.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나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엄마는 밥은 안 차려주고 매일 쏘다니면서 작은아빠 학원 알아보고 저녁이면 학원 앞에 데리러 가고 그랬었잖아.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작은아빠한테 중요한 시기니까 그러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당연히 기대했어. 나도 고3 되면 엄마가 똑같이 해주겠구나. 저는 순간 머리를 퍽하고 두드려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말에 그때 일이 번쩍 떠올랐거든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시동생이 교대에 가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서포트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젊기도 했고 남들은 다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데 시동생만 혼자 쩔쩔매고 있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고3이 되고는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쓰기는 했어요. 오히려 서울에 혼자 사는 시동생이 걱정돼서 주말마다 반찬 해나르기 바빴죠. 그제야 저는 정신 차렸습니다. 저에게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새까맣게 까먹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죠. 저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제가 어쩌면 정말로 시동생을 제 아들로 여기고 아픈 손가락 정도로 생각한 것 같다고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들에게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시동생 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동생은 이제 다 큰 성인이에요. 만약 제 자식이었어도 그 나이면 확실히 독립시키고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굴었다는 걸 알았죠. 저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동생이 저를 필요로 할 때까지는 조금 멀리서 지켜보고 제 아들에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아들과 더 멀어지기 전에 화해해서 다행이었어요. 아들이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수시도 다시 쓰기로 했고요. 아들은 수시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정시에 올인했습니다. 아들은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지만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쩜 그런 점까지 저를 빼다 박았나 싶었죠.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아들만은 무슨 수가 있어도 서울로 보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서산 시내에 있는 유명한 학원이라면 학원은 다 알아봤고 과외까지 다 알아봤어요. 남편 말이 저는 참 중간이 없는 사람이래요. 시동생한테 집중하느라 아들 나 몰라라 했을 때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더니만 밀어주겠다고 작정하니 아주 집안 돌뿌리까지 다 뽑아다 줄 기세라고요. 저는 남편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관가하고 있던 일을 만회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죠. 아들은 목표대로 정말 간신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어요. 과도 정말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바람에 뭘 하는 과인지도 입학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시동생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남편이 서울에 작은 투룸 아파트를 하나 사줬어요. 그때도 남편은 전세로 해주면 되지 뭐하러 매매까지 하느냐고 했지만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동생이 성인이 아니었으니 시부모님은 장남인 남편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남겨주고 가셨어요. 물론 저희를 믿고 시동생에게 알아서 잘 나눠줄 거라 여기셔서 하신 일이었지만 저는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성인이 되고 독립해서 나갈 때 이때다 싶어 아파트를 시동생 명의로 샀습니다. 시동생은 이제 갓 20살이 된 자신에게 너무 버거운 집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시동생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든든한 버팀목 하나 정도는 있어야 좋을 것 같아 결정한 거니 부담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 시동생이 군대에 있을 때라 아들이 시동생 집에서 지냈어요. 시동생도 제대가 얼마 안 남았으니 아들과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좋아했어요. 저는 그제야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지 기대했습니다. 저도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하나뿐인 아들도 성인이 돼서 대학에 보냈으니 할 일 다 했다 싶었거든요. 근데 육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성인이 돼서도 자식은 자식이었어요. 더군다나 작은 아빠와 조카간이라도 엄연히 따지자면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 않다 보니 아들과 시동생은 살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제게 전화해 시시콜콜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아들이 말 그대로 점수만 맞춰서 서울에 대학을 갔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술만 먹고 놀러 다녔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학교 선생인 시동생이 참기 힘들만 했죠. 시동생은 아들이 걱정돼서 한두 마디 잔소리를 했는데 그게 아들은 듣기 싫었나 봅니다. 작은 아빠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나한테 통금 시간이라면서 11시 전에는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는 거 있지. 내가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11시가 웬 말이야. 나 작은 아빠랑 도저히 못 살겠어. 엄마보다 잔소리가 더 심하다니까. 그냥 나도 따로 방 얻어주면 안 돼? 월세나 반지하도 좋으니까 제발 아빠한테 말 좀 해줘 엄마. 아들은 시동생과 못 살겠다며 제발 혼자 살게 해달라고 아주 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건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주말에 한 번씩 올라가 보면 청소며 빨래, 식사 준비까지 시동생이 다 혼자 했나 보더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사실 아들 녀석이 제 밑에서 주는 밥만 먹고 빨아주는 옷만 날름 입고 다닐 줄 알았지 집안일은 전혀 가르치질 않아서 모르거든요. 반면 시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돕는다고 설거지며 식사 준비도 척척이었고 음식도 잘해요. 더군다나 벌써 혼자 산 지도 꽤 됐으니 살림도 야무지게 잘하더라고요. 아휴, 우리 도련님이 고생이 많네. 내가 방학 때 준영이 이 자식 오면 집안일이랑 음식 설거지 아주 제대로 교육해서 올려보낼게. 형수는 서운하게 왜 그런 소리를 해요. 형수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준영이 하나 건사 못할까 봐요. 시동생이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제 다리에 붙어서 울고불고 하던 어린애인데 어느새 제 걱정을 하고 제 아들을 챙기는 멋진 어른이 됐더라고요. 시동생은 저를 볼 때마다 아들의 학점 상태나 친구 관계, 심지어 여자 관계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앞으로 취업 준비를 위해 어떤 게 필요한 것까지요. 저는 시동생이 제 아들 옆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동생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른이더군요. 방학 때 아들이 집에 내려왔는데 시동생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 하더군요. 밤에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자한테 시동생이 단단히 빠졌는지 여자한테 아주 절절 맨답니다. 말도 마요. 뭐가 매일 그렇게 미안한지 툭하면 사과하고 새벽에 막 데리러 나간다니까요. 아마 조만간 엄마한테 동서 생길 기세요. 아들 말이 얼마나 예쁘고 잘났는지는 몰라도 시동생이 여자한테 넘어가서 어쩔 줄 모른답니다. 원래 시동생이 엄청 알뜰해요. 워낙 사고라고는 모르는 타입이라 취미나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보통 집 학교거든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만났을 때 학교에서 받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벌써 꽤 모았는지 내년에 집을 늘려서 이사할 생각까지 있다고 했어요. 시동생은 확실히 결혼 생각이 있는 것 같았죠. 얼마 뒤 시동생을 만났을 때 제가 슬쩍 떠봤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생겼냐고요. 그러자 시동생이 수줍게 웃더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좋아서 시동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집에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그 여자가 좋긴 무지하게 좋은가 보더군요. 이야기 꺼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말 바로 집에 데리고 왔어요. 심지어 하루라도 빨리 결혼 날짜를 잡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학교에서 같은 교사로 만났고 벌써 연애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간답니다. 형수도 알잖아요. 저 2년만 만나면 일찍 결혼해서 젊은 아빠 되고 싶었던 거. 유리랑 결혼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시동생을 사랑으로 키웠다고 해도 시동생에게는 알게 모르게 외로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빨리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죠. 시동생이 저 정도로 좋아하는데 저는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도 제가 믿고 사랑하는 시동생이 선택한 사람이니 무조건 좋은 사람일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믿는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어요.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사실 지금으로 보면 여자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는 그냥 년입니다. 아주 나쁜 년이요. 사실 결혼 전에 인사하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하며 두세 번 만났지만 그냥 요즘 아가씨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고 거침없는 요즘 아가씨요. 제 앞에서도 시동생을 껴안고 만지고 사랑 표현에 숨김이 없더라고요. 사실 세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엄연히 동서간이니 제 앞에서 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저는 좋게 보았죠. 시동생이 아주 좋아서 입이 찢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하고 1년도 채 살지 못했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이혼했습니다. 동서라는 년은 정말 이상한 년이었어요. 학교 선생이라는 게 정말 기본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어른인 제가 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거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시동생이 결혼하면서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고 무리해서 한남동 쪽에 아파트 전세로 갔어요.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집을 사서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지만 한남동 쪽은 어떻게 해도 살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더군요. 동서가 친정에서 가까운 항남동을 고집해서 할 수 없이 한남동으로 전세를 갔어요. 당시에 시동생과 살던 아들은 따로 집을 구해야 해서 제가 자주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이사를 들어가는 날이라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짐이 잘못해서 시동생 짐에 딸려 들어갔대요. 바쁜 와중에 제가 시동생 집으로 갔어요. 주말이라 미리 시동생에게 전화했는데 시동생은 일이 많아서 잠깐 학교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는 동서만 있으니 가보라고요. 결혼하고 동서네 집에는 처음 가는 거라 저는 신경 쓰여 휴지랑 세제를 사서 갔습니다. 처음 가는 건데 그래도 양손 무겁게 가고 싶어서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는데 몇 동인지 기억이 안 나서 동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가 온 게 탐탁치 않은지 대놓고 싫은 티를 내더군요. 조금 있다가 친구 집에 오기로 해서 그런데 형님 잠깐만 있다가 가시는 거죠? 물론 저도 오래 있을 생각 없었습니다. 저도 바쁜데 뭐하러 동서네 집에 죽치고 있겠어요. 동서는 가만 보면 같은 말을 해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다 왔는데 진짜 들어가기가 싫더군요. 나도 바빠서 짐만 가지고 금방 가봐야 돼. 어머, 그래요? 그럼 올라오실 거 없이 형님 거기 1층에 계세요. 제가 짐 가지고 내려갈게요. 자기 집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라도 날 것처럼 자기가 직접 1층으로 내려오겠다고 하는데 순간 저는 제 몸에 벼룩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었나 봐요. 사실 서운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신혼집에 한번 오라는 소리도 안 해서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안 계셔도 엄연히 시댁 식구인데 저렇게 홀대해도 되나 싶었죠. 동서는 잠시 후 제가 말한 짐을 가지고 금방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휴지와 세제를 보고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하더군요. 저는 고마워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형님,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제가 피부가 좀 약해서 공산품은 제가 쓰는 수입 제품이 따로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올라가봐야 어차피 안 쓰는데 그냥 가지고 가실래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하는 말이 맞나 싶어서요. 동서, 아무리 안 쓰는 물건이라도 여기까지 무겁게 들고 온 사람 성의가 있는데 들어와서 물 한잔 하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동서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 맞아? 저도 사실 좀 예민해졌습니다. 저도 꼰대짓 같은 거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대놓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보다 더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에 동서가 인상을 확 쓰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형님, 적당히 좀 하세요. 누가 보면 형님이 아니라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아, 진짜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길래 시집살이는 안 하겠다 싶어서 덥석 시집왔더니만. 이건 뭐 시어머니보다 더 쌩쌩한 형님이 떡하니 있을 줄이야. 동서는 혼잣말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 자기 할 말을 다 하더군요. 듣다 제가 저에게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고 물었더니 들으라고 한 말이라고 들었으면 그만 돌아가시라고 쨍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동서는 그대로 휙 돌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뒤에서 휴지 가져가라고 소리치는데도 모르는 척하면서요. 그날 이후 저는 한참 동안 동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동서는 명절날도 안 오고 가족들 생일에도 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시동생과 몇 주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되는 마음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들 사는 집도 안 들리고 바로 곧장 동서네 집으로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군요. 시동생이며 동서에게 연신 전화를 해도 둘 다 받지 않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집 앞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이 자연스럽게 시동생 집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혹시 이 집에 사냐, 그럼 원래 여기 살던 젊은 부부는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죠. 저는 일절 들은 소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동생 집으로 들어가려던 사람 말이 자기도 딱 일주일 전에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 이름 모르고요. 저는 놀라서 아파트 단지 안에 부동산을 쫓아갔습니다. 시동생 집 구할 때 단지 안에 부동산에서 계약했다는 소리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시동생이 얼마 전 전세 연장을 안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집에서 난리가 나서 동네 전체가 시끄러웠는데 저더러 오히려 몰랐냐고 되묻더군요. 거기 세대 바람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이걸 바람이라고 하는 게 맞나? 나도 모르겠는데. 글쎄, 결혼 전부터 이 근처에서 헬스장 하는 남자랑 사귀었던 사이였는데 결혼하고도 줄곧 만나고 그랬나 봐요. 근데 며칠 전에 딱 걸린 거지. 그 헬스장 놈이 신혼집에까지 매일같이 드나들었나 보더라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글쎄 동서년이 시동생과 헬스 트레이너 놈이랑 양다리를 걸치다가 조건이 더 나은 시동생과 결혼을 한 거예요. 양다리 걸치다가 결혼까지 했으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노릇이지. 이 양심 없는 년이 결혼은 우리 시동생이랑 하고 연애는 트레이너 놈이랑 쭉 이어간 거죠. 집까지 끌어들여서요. 저는 순간 신혼집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온 휴지랑 세제도 나 몰라라 하고 집에 올 손님이 있어서 올라가 봐야 한다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돌아가던 동서의 뒷모습이요. 저도 이렇게 속이 상하는데 시동생은 어땠을지 생각하니 속이 착잡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시동생이 일하는 학교로 갔어요. 학교 근처에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시동생을 만났습니다. 교문 밖으로 시동생이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바짝 말라서 터덜터덜 나오더라고요. 군대에 처음 연애 갈 때가 떠올라 저절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애써 시동생이 보기 전에 눈물을 훔치곤 웃으며 시동생에게 달려갔어요.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시동생을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만나기도 한다고 애써 위로했어요. 그리고 그 나쁜 년 천벌받을 거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군대에서 시동생을 괴롭혔던 놈들은 제 말 한마디에 조사를 받았고 그놈들은 바로 영창으로 보내졌어요. 시동생이 제대할 때까지 일절 만날 일 없이요. 그때를 떠올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쁜 동서년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요. 시동생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몰라보게 마른 게 밥도 잘 먹지 않는 것 같더군요. 저는 끓어오르는 울분을 꾹 참으며 당장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부터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앞서라고요. 시동생이 사는 꼴을 보고 저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반지 앞방에 대충 이불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식탁 위에는 무슨 약인지 모를 약들이 잔뜩 있었고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게 다 무슨 약이냐고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대답을 우물쭈물 하더군요. 제가 답답해서 말 안 하면 지금 당장 병원에 전화하겠다고 했더니만 그제야 말문을 열더군요. 시동생은 우울증이랍니다. 동서가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동서녀는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르고 합의 이혼해 줄 테니 재산을 반반 정리하자고 했답니다. 시동생은 당연히 합의 이혼할 생각이 없었으니 곧바로 소송을 준비했죠. 그런데 트레이너 놈 아는 형이 변호사라 이미 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없애서 증거가 없었답니다. 아파트 보안실까지 가서 CCTV까지 다 뒤지고 다녔는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오는 것만 찍혀서 내연관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안 됐대요. 오히려 시동생이 불륜 증거를 잡겠다며 아파트며 남자의 직장인 헬스장까지 뒤지고 다니다가 남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했답니다. 그 일로 남자가 직장에서 잘리기까지 했다고요. 시동생은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서녀과 이혼하면서 남은 재산도 거의 다 날린 거죠. 결국은 이 반지 합방 구할 돈만 간신히 남아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한 번을 연락을 안 했어. 지금 당장 짐 싸. 집으로 가자. 저는 시동생이고 형수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시집와 처음 만났던 5살짜리 남자애로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제게는 첫아들이나 다름없는 시동생이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마음 졸이며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형수가 이렇게 먼저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나 이제 괜찮아. 그런 년 있고 다시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요. 내가 어떻게 서울까지 와서 학교 선생님 됐는데 나 일 열심히 할 거야. 시동생은 절대 저나 남편에게 더는 신세지며 살 수 없다고 지난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씩씩하게 잘 살 거라고 했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본인 걱정은 이제 하지 말라고요. 그게 시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따라 새벽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남편과 시내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약을 좀 지었거든요. 그런데 막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서울 어디 경찰이라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요? 라고 다시 더 물었더니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시동생이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저는 버스에 올라타려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왜 그러냐고 또 머리가 아프냐고 바로 부축했어요. 저는 도저히 남편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하염없이 흘러서요.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늘도 무심합니다. 제 시동생은 평생 욕 한 번 할 줄 모르고 남한테 피해 한 번 주지 않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동생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장례를 치르고 시동생이 살던 월세집을 정리했어요. 남편과 아들은 마음이 좋지 않다며 업체를 쓰자고 했지만 저는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동생 방을 정리하다가 말도 안 되는 걸 발견했어요. 학교에서 받은 서류인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 시동생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서류 같더라고요. 사유란엔 교사 개인의 사생활이 학생에게 좋지 못한 인식을 만들어 교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서류를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동생 장례식장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몇 안 오기는 했어요. 좋아도 작은 거 하나만 보내왔고요. 그때는 워낙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싶어 당장 뛰쳐갔죠. 그런데 학교 교장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제 시동생이 이혼한 줄도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동서년이 학교로 고소장을 보냈대요. 시동생이 트레이너에게 준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동서를 다시 고소했나 봐요. 동서년이 당시에 살던 친정으로 고소장을 보냈는데 동서의 불륜으로 이혼한 줄 몰랐던 부모님까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그에 대한 복수로 동서는 시동생의 학교로 고소장을 보낸 거예요. 거기다가 결혼 생활 중에 바람 피우고 동서에게 막말을 퍼부은 건 시동생인데 자신을 불륜녀로 만들었다면서 판사에게 호소문을 보냈답니다. 정말 답이 없는 연이었어요. 학교라는 곳이 보수적이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있으니 소문이 금방 돌고 학부모들 귀에도 들어간 거죠. 이미 시동생은 불륜녀의 성격 파탄남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기는 했어도 제 앞에서 씩씩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시동생이 갑작스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년이 사람을 아주 바닥까지 몰아세운 거죠. 그 순간 저의 이성의 끈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미친년을 가만뒀다가는 제가 제명에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부탁해 동서년의 뒤를 좀 캐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별로 어렵지 않더군요. 아들이 SNS를 몇 분 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그 미친년 SNS를 찾아냈어요. 엄마, 이 미친 아줌마 결혼한다는데? 그년 뒤를 캐기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년이 그 트레이너 놈이랑 재혼한답니다. 와, 정말 뻔뻔하기로는 최강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요. 저는 그년이 결혼하는 날 결혼식장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내가 꼭 복수해줄게.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봐. 사실 시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동서년과 트레이너 놈의 불륜 증거만 찾아 결혼식장에 뿌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연놈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는지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MSG를 좀 쳤습니다. 사람을 좀 불렀어요. 저희 시동생 사연을 듣자마자 서산 지인들이 다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년 결혼식에 동네 사람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마자 약국집 딸내미가 트레이너 놈 동거녀로 나섰어요. 여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뭐야, 당신? 누구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트레이너 놈이 누구냐고 당황하는 사이 저희 동네의 가장 큰 슈퍼 젊은 사장님이 동서년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날 속이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가 있어? 얼른 나랑 같이 가자. 우리 보라가 집에서 기다려. 보라는 사장이 키우는 강아지예요. 생각보다 동네 분들이 웅성웅성하는 연기를 다 잘해서 일은 술술 풀렸습니다. 동서년은 어쩔 줄 몰라하며 당신 누구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때 쌀집 아줌마까지 출동했습니다. 새아가, 내가 시집살이 좀 시켰다고 어떻게 네 남편을 두고 딴 놈이랑 결혼을 해?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가자.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고 자랐는데 제가 직접 이런 연출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처음으로 연출한 영화는 대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거지 같은 연놈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식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저 여자 누구냐, 저 남자가 말한 보라는 뭐냐 하면서요. 결국은 동서년이 들고 있던 부케를 남자 얼굴에 집어던지고 나서야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저는 손 하나 안 대고 복수에 성공했어요. 그 일로 시동생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연놈들은 자신들의 부모며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개망신을 당했으니까요. 유치한 제 복수가 귀하디 귀한 제 시동생을 돌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시동생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과 저런 연념들은 절대 멀쩡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이 시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하늘에 있는 시동생이 더는 아파하지 않도록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미친 동서년 욕 좀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항상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평창동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요즘 살면서 제일 편안하게 일도 안 하고 몸과 마음이 편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즐겨하는 취미가 유튜브 사연을 듣는 거예요. 인생 선배님들의 감동적인 사연도 듣고 때로는 사이다 사연도 들으며 대신 통쾌해야 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저한테도 일어났던 감동 사연을 제보하고 싶어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요즘이 제일 인생에서 마음과 몸이 편한 시기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어릴 때의 기억이 그렇게 좋은 편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는데 정말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제 동생 2명, 그러니까 총 5명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종종 아버지가 공사판에 가서 일하시고 벌어오시는 돈이 있어서 굶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공사장에서 일하시다 무거운 철근에 몸이 깔려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렸던 저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때 게다가 저한테는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 둘째인 정미가 6살이고 막내인 정석이가 3살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슬퍼할 시간도 없다며 그때부터 밤낮 가리지 않고 해가 떠 있을 때는 식당에서, 그리고 해가 지면 집에서 부업을 하시고 쪽잠을 자며 아침에 신문 배달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두신 빚도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최대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셨지요. 그런데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집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는데 아이만 3명이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당연합니다. 밥도 종종 굶으며 지내고 단칸방 월세도 몇 달이나 밀렸는데 나중엔 그렇게 인심 좋던 주인집 아주머니도 방 빼라고 표독하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전기세나 수도세를 낼 형편도 아니라 샤워하다 중간에 물도 끊기고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면 혼자 동생 2명을 돌보았는데 저만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나중에는 그냥 학교에 가지 않고 동생들을 돌본 적도 있어요. 정미가 초등학생이 되니까 정석이만 집에 남겨둘 수가 없어서 저는 결국 정석이까지 데리고 등교했고, 그때 담임 선생님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 정석이는 교실 맨 뒤에서 아주 조용하게 아무 말도 안 하는 조건으로 같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좋으신 선생님인데 찾아뵙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어린 나이지만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학교에서 가끔 간식이 나와도 절대 먹지 않고 정석이한테 주곤 했어요. 그런 제게 엄마는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미도 학교에 입학하니까 돈이 더 들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빚까지 있으니까 엄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결국 엄마는 우리 3남매를 외가와 친가에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에게, 그리고 정미와 정석이는 친할머니에게 맡기기로 생각하시고 엄마는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들어가셨어요. 엄마, 내가 잘할 테니까 그냥 우리 다 같이 살자. 내가 정석이랑 정미 더 돌볼게. 학교 안 가도 돼. 정혜야, 엄마가 딱 3년만 일하고 바로 찾으러 올 거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으면 그때는 어떡해? 나 벌써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 그럴 땐 이 목걸이를 봐. 우리 4명 다 똑같은 목걸이야. 목걸이가 엄마라고 생각해, 알겠지? 엄마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정혜랑 동생들 찾으러 올 거야. 엄마 믿어. 엄마는 공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와 동생들에게 똑같은 나뭇잎 모양의 목걸이를 주셨어요. 엄마가 계속 울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마냥 싫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외할머니 집으로 갔고 동생들은 친할머니 집으로 갔는데 친할머니는 외할머니보다 아주 조금 더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인 정석이를 예뻐하셨으니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집으로 갔는데 외할머니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먹을 것도 많이 사주시고 최대한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밤마다 울면서 3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목걸이를 만지면서 엄마의 기운을 느끼려고 노력했고, 진짜 단 한순간도 목걸이를 뺀 적이 없을 만큼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것 같지 않던 3년이 지나갔고 엄마는 공장에서 나와서 저를 가장 먼저 보러 오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드디어 빚도 다 갚고 우리 살 집도 구할 수 있다고 저를 끌어안고 고생했다고 엉엉 우셨습니다. 저도 엄마 품에서 울고 지켜보던 외할머니도 당신 딸과 손녀가 안타깝다고 우셨어요. 그렇게 겨우 정신 차리고 저와 엄마는 신이 나서 친할머니 집으로 갔는데 그때 받은 충격은 절대 살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친할머니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엔 정석이만 있고 정미가 없었어요.
정석이는 우리를 보자마자 울면서 달려오더니 그 뒤로 엄마와 제 손을 잡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정석아! 엄마, 큰 누나, 보고 싶었어! 3년 전에 정석이는 6살이라 학교에 다니지 않았었는데 3년 뒤 정석이는 어느덧 초등학생이었어요. 저와 엄마는 정석이를 달래며 정미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친할머니가 대신 대답하셨어요. 정미는 여기 없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정미 어디 있어요? 정미야! 정미 그 어린 것이 혼자 나갔어. 어디로 나갔는지 집에 들어오질 않더라. 혼자 나갔으니 우리도 찾을 방법이 있겠니? 어머니, 우리 정미는 말없이 혼자 나갔을 리가 없어요. 우리 정미 어디 있어요, 네? 시끄럽다. 나가라. 그동안 정석이 봐준 은혜도 모르고 이게 무슨 소란이니? 엄마 말대로 정미는 어디 나가서 혼자 집에 들어오지 않을 아이가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 3남매 중 제일 성격도 유약하고 겁도 많아 엄마가 오히려 걱정하던 아이가 정미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친할머니 집에서 쫓겨나듯 집에서 나왔고 엄마는 그때부터 엉엉 울며 정미를 내놓으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친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배은망덕하다고 화를 내며 당장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정석이가 제 티셔츠 자락을 끌어당기며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내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답니다. 큰 누나, 큰할머니가 작은 누나 버렸어. 내가 차에서 봤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정석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 우리가 정석이에게 물어보니까 친할머니는 어느 날 정미와 정석이를 데리고 보육원에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정미만 내려놓고 정석이는 그대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석이에게도 말 안 들으면 네 누나처럼 버린다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 맡기 싫었으면 애초에 돌보기 싫다고 말하면 되는 것을 도대체 왜 보육원에 가져다 버린 건지 아직도 그 노인네의 심정은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그 뒤로 엄마와 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정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보육원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미는 없었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모른다는 답변만 들려왔어요. 정미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디 입양이 되어도 학교는 다닐 테니 주변 초등학교를 다 가보며 정미를 찾았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급한 대로 동사무소와 경찰서도 가고 온갖 방법을 다 찾으며 정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정미는 머리카락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전단지까지 제작하고 정미를 찾았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 외할머니와 외삼촌까지 다 동네를 뒤지고 혹시 몰라서 집과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족끼리 구역을 나눠 정미를 찾았지만 정미는 마치 땅에서 그대로 증발한 기포처럼 사라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엄마는 본인의 잘못이라고 자책하시며 먹지도 못하시고 점점 야위어 가셨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정미를 찾으며 우셨고 저도 밖에서 정미 또래의 단발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있으면 달려가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정석이도 본인이 작은 누나를 지키지 못했다고 우울해하고 우리는 정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몰라요. 엄마는 공장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셨고 잔업도 하시고 야간과 휴일에도 일하시며 돈을 많이 벌어오셨는데 덕분에 우리는 예전처럼 전기세도 밀리지 않고 수도세도 낼 수 있어서 샤워하다 물이 끊기거나 물이 없어서 설거지를 못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정미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보다 형편이 나아졌어도 마음은 불편하게 살게 됐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주변에서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나중에 살다 보면 찾게 될 거라고 위로해 줬는데 전혀 우리 가족에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현실적으로 일해야 사니까 일하시며 남는 시간에는 정미를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래도 정미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한국을 쥐잡듯이 뒤져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미가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생각까지 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기도 싫고 정미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정미를 왜 못 찾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엄마와 정석이와 셋이 살 때는 적어도 밥을 굶진 않았는데 저는 못 먹어도 좋으니 정미와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진짜 하늘도 우리 가족에게 도대체 왜 그러신 건지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암에 걸리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병이 있다기보단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가족들이 심하게 당황했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다시 만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고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 드디어 엄마에게 효도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도 갑자기 딸이 죽으니까 충격을 받으셔서 그대로 쓰러지셔서 침대에 누우셨어요. 엄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정미의 전단지를 들고 지하철 앞과 시장에서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정미를 본인의 실수 때문에 한순간에 잃었다는 충격이 크신 건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지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슬펐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엄마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건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정석이가 당시에 초등학생이라 제가 당장 정석이를 돌봐야 해서 더욱 막막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우리가 안쓰러웠는지 본인 집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엄마가 공장에서 3년간 온몸을 혹사하며 벌었던 돈으로 마련한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너무 힘들어서 저도 다 포기하고 싶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까지 세상을 떠나버리면 우리 막내 정석이는 혼자 어떻게 살까 생각하니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며 정석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백화점 매장은 종일 서 있어야 하고 구두를 신어야 해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다리가 부서질 것 같았고 발에는 밴드가 몇 개씩 붙어 있었습니다. 물집이 여러 개 잡히고 허리도 너무 아팠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으니 죽어라 버텼어요. 화장품 매장은 당시에 텃세도 굉장히 심해서 저는 적응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저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으니까 엄마를 생각하며 울면서 일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사실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저축은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정석이를 굶기긴 싫었고 옷도 멀쩡한 것을 입혀서 부모 없다는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자라면서 엄마가 있었으니까 학교에 부모님이 오시는 날에 엄마가 오셨을 때가 있었는데 정석이는 이제 부모님이 아예 없으니까 제가 다 돌봐야 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착한지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정석이를 보며 오히려 버텼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게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며 우리 매장에 오는 정미 또래 여자아이들을 유난히 나서서 상대하니까 매장에서는 제 평판이 좋았는데 저는 속으로 우리 정미는 어디 있지 생각만 들었어요. 심지어 저는 너무 간절하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사람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제보도 했지만 저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우리 남매들에게 목걸이를 주신 이후로 한 번도 목걸이를 뺀 적이 없었는데 그것은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적용됐어요. 목걸이를 빼면 엄마에 대한 기억을 통째로 잃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목걸이는 그냥 제 몸의 분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하다가도 가끔, 아니 종종 엄마와 정미가 너무 그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에겐 사진이 겨우 한 장 있었는데 그 사진엔 아버지까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손님들 때문에 힘들거나 직원들 텃세에 힘들 때 혼자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정석이를 돌보는 가장이었지만 제 나이도 그때 겨우 20살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제가 대견하다고 느껴집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대학에 가거나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또 남자친구를 만나고 지내는데 저는 대학도 못 가고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해서 만날 수도 없었어요. 당장 내가 사는 게 급하고 간절하니까 다른 곳으로 절대 눈을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하다 보니 사는 게 뭔지 싶더라고요. 하루는 역대급 저를 힘들게 했던 손님을 만나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매장은 화장품 매장이라 개봉하면 교환이 안 되는데 딱 봐도 개봉한 지 몇 달은 된 것 같은 립스틱을 교환해달라고 오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차분하게 개봉하고 이미 쓰신 거면 교환이 불가하다고 얘기해도 그 손님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교환해달라고 하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손님을 쩔쩔매며 상대해도 그 어떤 직원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 저는 결국 눈물까지 보이게 됐는데 점장은 오히려 저한테 왜 손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냐고 손님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속상했던 것은 그 손님이 중년 여자였는데
저한테 아가씨는 엄마도 없냐고, 어른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뭐 하냐고 하던 소리였어요. 저는 실제로 엄마가 없었고 심지어 아빠도 없으니 부모 없는 티가 난다는 건가 혼자 생각하며 집에 오는 길에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석이는 부모 없다는 소리 듣고 살면 절대 안 되니까 내가 더 성공해야지 생각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정석이한테 안 그래도 질 좋은 옷을 입히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챙기려고 노력했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일주일에 딱 하루만 빼고 이러니까 정석이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힘들어서 삶이 뭐가 이렇게 혹독한지 매일 밤 자기 전에 울며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석이가 너무 기특하고 착하게 잘 자랐었고 또 정미가 혹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정석이는 심지어 그렇게 누나와 둘이 사는 형편에서 공부까지 잘해서 우등생으로 학교에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공부로 학교에서 유명하다는 소리를 담임 선생님께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싹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착한 정석이는 고등학교는 심지어 장학금을 받고 다녔는데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던 저와 달리 성격도 매우 밝아 친구도 많았답니다. 제가 일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저도 살림에 익숙지 않으니 덜렁거리며 집안일을 놓칠 때가 많았는데 정석이는 남자애가 어쩜 그렇게 꼼꼼한지 저보다 집안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정석이만 보며 겨우 버텼고 속으로 정미는 잘 살고 있는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석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무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진학하게 됐는데 그것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주는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이는 저에게 본인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하면서 이제 누나 인생을 살라고 해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더니 성인이 되고 10년 넘게 정석이를 키우기만 하고 저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친구들처럼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석이도 키울 만큼 키웠으니 저도 연애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사실 또 막상 하려니까 걱정이 됐어요. 저는 고하고 집이 가난한데 모아놓은 돈도 없었으니 어떤 남자가 저를 반길까 싶었죠.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며 백화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어느덧 저도 매장에서 짬이 되어서 밑에 직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매장 막내가 자꾸 저한테 구두가게의 어떤 직원이 저를 자주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진짜 그 구두가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저한테 관심 있던 게 맞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저한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정황상 연애를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어 적극적으로 반응해주지 못했는데 본인은 다 괜찮다고 저한테 오히려 뭐가 무섭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말 그대로 넘어가게 됐고 연애까지 시작하게 됐어요. 이름은 원석이었는데 원석 씨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청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은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물론 저도 너무 결혼하고 싶었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지만 결혼은 현실이니까 제가 좋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걱정이 맞다 확신을 주듯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제가 어쩌다 원석 씨와 데이트를 하다 시어머니를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당황하며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혀를 차더니 원석 씨에게 당장 저와 헤어지라고 난리를 치셨다고 해요. 저는 진지하게 원석 씨에게 우리 그만 헤어지는 것이 우리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원석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더 집안 좋고 예쁘고 착한 사람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석 씨는 본인은 꼭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원석 씨만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를 싫어하시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저도 힘들어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에게 축하한다고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원석 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원석 씨는 아기가 생겼으니 결혼은 문제없다고 진짜 말 그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이 뭐 대수냐고 당장 지우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때 미쳤었는지 아이가 생기니까 결혼에 대한 집착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아마 아이를 가져서 호르몬 때문에 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와 원석 씨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결혼하게 된다면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거나 원석 씨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살아야 했는데 원석 씨는 본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임신한 상태로 시댁에 들어가게 됐는데 초반에 시부모님 반대가 극도로 심해서 몇 달 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혼식은 당연히 올리지도 못했고 그대로 당장 살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저보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아예 저를 투명인간을 대하듯 무시했는데 제가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았고 그냥 저라는 존재가 집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 눈앞에 보이면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방에서 남편의 퇴근만 기다리며 혼자 얼마나 숨죽였는지 몰라요. 물론 저도 속상하고 서러워서 괜히 시댁으로 들어온 건가 싶었지만 또 막상 아이를 낳으면 좋아하는 시부모님이 많다기에 그 말을 믿고 출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원석 씨가 퇴근하면 저를 주겠다고 맛있는 음식이나 간식을 포장해서 왔었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도 주말에는 그런 시어머니를 막아주기까지 해서 저는 원석 씨만 의지하며 지냈어요. 너무나도 다행으로 제 아이는 배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조용했었는데 의사한테 물어봐도 원래 성격 자체가 순한 아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대놓고 저라는 존재를 안 좋아하셨는데 그게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부모가 없으니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엄마가 주신 목걸이를 항상 하고 있었는데 임신하고 안 그래도 예민해져 있었는데 저렇게 괴롭히니까 나중엔 너무 힘들어서 매일 목걸이를 만지며 창밖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면서 정석이는 혼자 살게 됐는데 또 정석이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엔 조용히 시댁을 나가서 몰래 우리 집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정석아, 누나, 너무 오랜만이다. 아니, 누나, 임신했는데 왜 이렇게 말랐어? 누가 보면 임신한 줄도 모르겠어. 입덧이 심해서 그런 것 같아. 뭘 먹어도 자꾸 토해. 우리 정석이 안 본 새에 또 키가 자란 것 같아. 이제 누나보다 훨씬 크다. 정석이와 저는 오랜만에 만나 집에서 얘기했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마침 정석이가 그날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라 저를 볼 수 있었던 거라 저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석이는 내년에 군대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저한테 본인은 걱정하지 말고 시댁에서 몸 건강히 잘 있으라고 해줬어요. 저는 정석이가 군대 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저한테 정석이는 무조건 아기고 제가 돌봐야 하는 존재인데 군대에 가서 훈련받고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제서야 정석이가 진짜 다 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울먹거리니까 정석이는 제 심정을 눈치채고 본인은 이제 성인이고 누나 덕분에 이렇게 자랐다고 울음을 더 참지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아기였던 정석이한테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는 날이 올 줄 20살의 제가 과연 알았을까요? 누나, 엄마 보러 가자. 우리 엄마 보러 가는 지 꽤 됐잖아. 엄마도 우리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누나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정석이는 그런 저를 달래며 오랜만에 엄마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마침 엄마를 본 지 오래돼서 저는 알겠다고 다음에 다시 만날 날짜를 잡고 시댁에 돌아왔는데 진짜 황당하게도 시어머니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에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원석 씨가 퇴근할 때까지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면서 버틴 결과가 이거라면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또 눈물이 나와 대문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원석 씨가 우더라고요. 제가 사정을 설명하니까 원석 씨는 제 손을 잡고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따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숨만 쉬더라고요. 사실 그때 시어머니보다 원석 씨에게 받은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원석 씨와 같이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본 척도 하지 않고 아들 왔냐고 원석 씨만 반기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나갈 때는 원석 씨에게 말을 하고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나가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댁은 문이 열쇠로 여는 문이어서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지 못했거든요. 당연하게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열쇠를 주지 않아서 저는 나갈 수는 있어도 들어오지는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 원석 씨에게 미리 말하고 정석이와 같이 엄마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또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엄마 무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엄마 무덤만 바라보며 종일 있었습니다. 정석이도 제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둘이 침묵으로 무덤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엄마를 보고 오니까 제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엄마를 보러 갈 때는 항상 당연히 정미 생각도 나게 되었는데 그날도 역시 정미 생각에 제가 한숨을 계속 쉬니까 정석이는 살면서 언젠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기였던 막내가 자라서 저한테 위로하는 청년이 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시댁에 들어가니까 마음도 편해졌고 오히려 약간 해탈한 상태로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도 아이를 낳으면 시부모님의 반응이 달라질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 시부모님이 반기겠지 굳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심지어 저는 산후조리도 하지 못했는데 바로 병원에서 돌아온 저에게 걸레질하라고 걸레를 주더라고요. 그전까진 저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더니 아기를 낳고 오니까 갑자기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뼈도 제대로 붙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렇게 청소를 시작했고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나름 다가가 보겠다고 애교 있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애 낳는 걸로 유세야? 힘들긴 뭐가 힘들어. 밖에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 우리 아들이 더 힘들다. 저는 그 말에 속상해서 퇴근한 원석 씨에게 말했더니 원석 씨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어머니보다 원석 씨의 냉담한 반응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더 상처받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원석 씨의 바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제가 깼던 날이 있어요. 그때 원석 씨가 잠꼬대로 제니퍼라는 말을 했는데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제니퍼고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그냥 미국 연예인이 꿈에 나왔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원석 씨가 퇴근하면 이상하게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활용점정으로 원석 씨 셔츠에 립스틱 자국까지 발견하고 저는 바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려고 저는 일했던 백화점 매장에 연락해서 직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막내 직원이 저에게 말했던 내용은 진심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형부가 몇 달 전에 매장에 왔던 부자 여자 손님한테 들이댔어요. 그 여자 손님을 밖에서 몇 번 만났던지 그분이 유독 백화점에 자주 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언니 걱정되니까 연락도 못하고 있었죠. 나는 전혀 몰랐어. 이게 무슨 소리니? 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부자예요. 그리고 영어 레스토라고요. 형부 완전 푹 빠졌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끼리 모여서 욕했어요. 언니랑 아기 낳은 거 사람들 뻔히 아는데. 저는 막내 직원의 말을 듣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잠에 취해 부른 제니퍼라는 사람이 바로 상간녀라고 확신하게 됐죠. 막내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오늘도 올 것 같다고 요즘 매일 퇴근하고 만난다고 하길래 저는 아기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출산하고 100일도 되지 않던 때였는데 저는 신생아를 데리고 남편의 바람을 잡으러 백화점에 택시를 타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또 인생이 뭐가 이렇게 힘든지 눈물이 나오는 것을 꾹 눌렀어요. 그렇게 저는 아기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일단 제가 일하던 매장에 갔습니다. 직원들과 인사하고 아이도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요즘 백화점 마감 시간 30분 전에 항상 온다고 하길래 저는 몰래 숨어서 보려고 남편이 일하던 매장 근처에서 몸을 숨기고 기다렸어요. 이때 우리 아들에게 너무 고마웠던 것이 아들은 정말 순둥이라 신생아가 백화점에 왔는데도 조용하게 제품에서 잠만 자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정신을 차리며 기다렸더니 그 상간녀가 진짜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제가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막내 직원은 딱 보면 바로 알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 사실이었어요. 딱 보자마자 저 여자가 상간녀인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백화점에서 10년을 일했으니 당연히 명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죠. 상간녀는 명품 중에서도 비싸기로 유명한 제품들만 몸에 걸치고 있었고 심지어 귀걸이까지 명품이었어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명품 제품들도 가지고 있었고 한마디로 그냥 몇 초만 봐도 귀티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릿결도 아주 좋았고 저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상태였죠. 저는 며칠째 입고 있던 후줄근한 티에 머리는 헝클어지고 심지어 아기까지 데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그 여자의 뒷모습만 봤지만 금세 알아챘고 또 무엇보다 남편과 매우 자연스럽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니 상간녀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백화점에서 만났고 우리 둘 다 오래 일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직원들이 다 아는데도 자연스럽게 여자와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건 바로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저를 무시했으면 그럴까 생각이 드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와 남편은 둘이 매장에서 마감할 때까지 꼭 붙어 있었고 저는 아이를 안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여자를 보며 저는 제가 너무 볼품없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저렇게 잘난 여자가 도대체 왜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별 볼 일 없는 우리 남편을 만난다고? 의아함이 들었죠. 마침내 백화점 마감 시간이 돼서 남편과 상간녀는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는 보는 눈이 많으니 주차장에 가서 따지려고 저도 아이를 데리고 뒤따라 내려갔어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래도 충격을 받아 머리가 아팠는데 주차장에서 시어머니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내려오니까 저는 전혀 볼 수 없던 미소로 맞이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저런 표정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한테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로 상간녀를 대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기를 낳으면 반응이 바뀔 거라 기대했던 거죠. 아들, 제니퍼, 빨리 와. 우리 오늘 한우 먹자. 엄마가 사줄게. 아유, 우리 제니퍼는 가면 갈수록 예뻐져. 저한테는 사과 한 조각도 아까워하시던 분이 상간녀에겐 한우를 먹자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상간녀가 아니고 오히려 그 셋을 사이좋은 시어머니와 아들 부부라고 생각할 것 같았죠. 마치 제가 오히려 불청객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참지 못하고 그들 앞으로 가게 된 것은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 여자에게 줬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홍삼 상자였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걸레질이나 하게 시켰으면서 부자 상간녀에게는 홍삼까지 사서 바치더라고요. 제가 먹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아까워해서 저는 항상 시댁에서 배고픈 상태로 살고 몰래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올 정도로 불쌍하게 지냈는데 홍삼을 사서 주는 것을 제 눈으로 보니까 말 그대로 꼭지가 돌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임신했을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새벽에 다들 잘 때 몰래 내려가서 냉장고에 있던 딸기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다음날 자고 있던 저를 깨워서 네가 딸기 먹었냐고 막 역정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딸기 2알도 아까워하더니 돈이 그렇게 좋은지 상간녀에겐 정신 못 차리고 웃던 시어머니를 보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냉담해졌던 이유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남편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었고 그렇게 제가 고아라서 걱정하니까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며 저를 설득했었으니 배신감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저를 결혼하자고 설득하지나 말지 그랬냐는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아이를 데리고 그 앞에 가서 차에 타지 못하게 가로막았어요.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남편 머리채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앞에 가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미쳤어? 애도 있는데 바람을 피우고 싶었어? 그럼 애는 어떡해? 너 양심이 있어? 제가 나타나니까 시어머니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남편에게 다시 말하려고 했는데 순간 상간녀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얼음처럼 조용히 굳었습니다. 정혜 언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언니, 나 정미야. 뭐? 저는 너무 놀라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정미를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정미가 내 앞에 있다니 저는 정말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가만히 보는데 그렇게 보니까 정미가 확실했어요.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처음엔 몰랐는데 얼굴을 보니까 확실히 정미더라고요. 특유의 눈 밑에 있던 눈물점부터 귀 모양까지 정미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미는 자기의 목걸이를 보여주었는데 바로 저도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였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양가에 보내기 전에 손수 사서 걸어준 그 목걸이요. 정미야! 언니! 저는 순간 정미가 상간녀라는 것도 잊고 아이와 함께 정미를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어디 갔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는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사람이 너무 기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몸이 진동하는데 그날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껴들더니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을 보니 순간 정신이 확 들어서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정미야, 너 이 사람하고 사귀는 사이야? 이 사람 내 남편이고 이 아기도 저 사람하고 내가 낳았어. 뭐라고? 와, 나는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어. 이게 무슨 소리야? 난 네가 상간녀인 줄 알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난 정말 유부남일 거라 생각조차 못했어. 어머니도 참 너무하시네요. 정미가 진심으로 화내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쳐다보니까 남편은 오해라고 본인이 다 설명하겠다 했지만 정미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해요. 무슨 이런 집안이 다 있어. 나를 감히 상간녀로 만들어? 그렇게 정미와 카페에 가서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올라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정미는 친할머니가 버린 게 맞았습니다. 다만 버려진 바로 다음 날에 미국인 부부가 찾아와서 정미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려갔었다고 해요. 그제야 왜 우리가 그토록 정미를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정미에게 우리가 너를 찾으려고 전국 초등학교도 다 뒤지고 전단지도 돌리고 수소문에서 온갖 보육원을 다 뒤졌다니까 정미는 그럴 줄은 몰랐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본인도 너무 갑작스럽게 버려진 상태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대로 미국에 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타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행히 정미의 양부모님이 아주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정미를 정말 말 그대로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애정을 듬뿍 주시며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라 멀리 한국까지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셨다고 해요. 다정하고 이해심 깊은 부모님인데 재력까지 좋은 분들이라 부족함 없이 잘 자랐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미는 조심스럽게 엄마와 정석이에 대해 저에게 물었는데 저는 숨을 고르고 사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정석이는 내년에 군대에 가. 엄마가 정미 너를 찾으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하셨고 마지막에 눈을 감기 전까지 너를 그리워하셨어. 본인의 실수로 너를 잃었다고 생각하시면서 많은 후회를 하셨어. 난 진짜 몰랐어. 엄마랑 언니가 정석이까지 나를 찾고 있었다니. 정미는 제 말을 듣고 손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정미에게 엄마 얘기를 하는데 목이 메어 몇 번을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진짜 핏줄이란 게 이렇게 진할 수가 있나요? 살면서 절대 만나지 못하겠지 생각했는데 정미를 마주하니까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 나온 김에 정석이와 정미를 만나게 하고 싶어서 정미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마침 정석이가 집에 있더라고요. 정석이는 저를 보고 반가워하다가 옆에 있는 정미를 보고 어리둥절하다 금세 정미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정미와 정석이는 끌어안고 울었는데 저는 이미 많이 울었는데도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석이는 20년 전에 본인이 누나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정미는 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석이는 평생에 한을 푼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우리는 단 한 명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통을 받았으니 너무 힘들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저는 정미를 우리 엄마의 무덤까지 같이 갔고 정미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국에 오면서 엄마를 찾고 싶어서 정미도 헤어진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에 이미 지원까지 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뒤로 저는 시댁에서 당장 나왔는데 다행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저만 나오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던 게 지금 와서 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렇게 된 이후로 저는 시댁에 다시 간 적도 없습니다. 애초에 시댁에 제 짐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집이 아니고 감옥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올 것도 없더라고요. 다만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저보고 저 때문에 본인 아들 인생이 망했다고 소리 지르길래 그냥 네 아줌마 하고 끊었습니다. 옆에 마침 정미가 있었는데 정미는 저에게 다시 한번 저렇게 연락 오게 되면 본인한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미의 양아버지가 국제 변호사라고 하며 저에게 진지하게 정미는 미국으로 오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니까 정미는 진지하게 미국에 와서 자기와 같이 새 출발을 하자고 했어요. 정석이와 얘기하니까 정석이도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저는 아이를 생각하니까 미국에 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며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언니 너무 걱정돼. 난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잖아. 언니, 내가 있잖아. 그리고 영어는 하면 늘어. 지금부터 배우면 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이 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 정석이도. 우리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자. 정미는 영상통화로 미국에 있는 본인 부모님을 보여줬는데 제가 너무 쑥스럽고 어색해서 웃음만 보였는데 양부모님은 듣던 대로 아주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한테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말하긴 했지만 정미가 통역해준 것을 들어보니까 가족이 늘어서 행복하다고 하셨다고 미국으로 어서 오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정미의 한국집에서 미국 갈 준비를 하는 중이랍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학원도 다니면서 준비 중인데 너무 즐거워요. 정미 부모님은 우리 아기가 오는 것을 진짜 기대하고 벌써 아기 장난감까지 사놓으셨대요. 정석이도 군대를 다녀오면 미국에 올 예정이에요. 정미의 양부모님이 그러라고 했답니다. 우리 삼남매 다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라고 안 그래도 적적했는데 잘 됐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서 행복한 삶을, 그것도 미국에서 살게 되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미국에 가게 된다면 엄마의 묘지가 걱정됐는데 외삼촌이 그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가라고 해주셨어요. 엄마는 끝까지 정미를 그리워하셨는데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다 아시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인생 선배님들도 제 말에 공감하실 거라고 믿어요. 가족들과 새해에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